안녕하세요. 평원투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지난 우리가 21년도 12월 정도였나요? 11월 말이었나요? 그때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스닥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23년 전방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안 좋게 봤었는데 결국은 23년도부터 바닥을 찍고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번 전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을 뚫게 되면 상당히 시세를 내면서 갈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은 여기서 저희가 보통은 이격이라고 하죠. 이평선에서 계속 시세를 맞추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게 될 때 길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요 폭이 또는 각도가 조금 가파르기 때문에 조정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의 모습입니다. 전 고점 나스닥이 제로금리였죠. 네, 제로금리였고 그때 당시에 제로금리 때 말씀드렸던 나스닥 전고점이 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전고점이 제로금리인데 반해서 지금은 여기가 지금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준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서 금리를 엄청 올렸었죠. 자산 가격 결정 모델에서는 금리는 사실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을 리스크를 0으로 가정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연준의 기준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왔다는 거는 나스닥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 가격은 유동성과 성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의 1차 관문인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다른 유동성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번 24년 시황 1월 초에 말씀을 드릴 때도 같이 봤던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 선이 RRP고요. RRP는 코로나 시즌에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갈 곳 없는 현금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RRP였죠. RRP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그 지급준비금은 크게 오르진 않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RRP에서 돈을 빼서 다른 쪽으로 놓고 있다. 주로 단기 국채를 많이 사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봤고요. RRP에 현금이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보면 요건 기존에도 많이 언급이 되던 연준의 자산의 그 규모인데요. 코로나 때 아주 많은 돈을 찍어내고 QT 이후에 지금 서서히 이렇게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경제가 힘들어져서 더 긴축을 하기 힘든 시즌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난번 이 정도 지점 이하로 더 급하게 긴축을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전 세계는 리먼 브라더스 이전에는 100년 동안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낸 적이 없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벤 버냉키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 사례를 스터디를 한 후에 만들어낸 거였고요. 당시에 이만큼 찍어냈을 때에도 엄청난 버블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완만한 연착륙을 위해서 4트릴리언 달러까지도 이렇게 갔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지금 7트릴리언 달러까지 또 올리고 10트릴리언 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한 7에서 8트릴리언 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돈의 량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하고 지금 상태하고는 다른 국면입니다. 세상에는 종이와 잉크로 인해서 찍혀 나왔던 달러 자체가 너무 많고요. 이 달러가 너무 많이 찍혀 나오니 화폐의 타락이다 라고 해서 일부 비트코이너 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또 금을 좋아하시고 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하고 은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보면 달러가 어느 순간에 몰락을 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50년이 계속되고 100년이 계속되면 아마 예전 다른 제국들 로마부터 시작해서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제국들이 겪어왔던 절차를 그대로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화폐 관련돼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팩트셋이라고 가장 공신력 있죠. 12개월 선행 EPS입니다. 요게 그 최근 며칠 사이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주기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요거보다 더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한 이유는 여기서 보시듯이 지난번 22년 말에 예상했던 실적보다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실적이 결국은 좋아지기 때문에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 되고요. 역시나 성장이라는 건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아주 탄탄합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 X에서나 아니면 블로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경제 지표는 탄탄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기존에는 하지 않던 3대 반칙 법안, 반도체 지원법, 이민자 방지법, IRA 법안 같은 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따라서 지금 전 세계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산업의 메카는 아니었고 대신에 산업의 메카가 아니기 때문에 세제를 혜택을 많이 줬던 미국의 동남부 지역,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고요. 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주변에 이제 상업 지역이 활발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택 지역도 늘어나고 지역 경기가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거기다가 사람은 모자라서 이제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인플레가 이제 많이 내려왔죠. 인플레가 진정이 되니까 이제 실질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실질 임금이라는 게 이제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니까요. 그러면 실질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구매력이 좋아지는 거죠. 임금은 오르는데 물가는 내린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섹터가 상승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에 있었던 섹터별 상승률인데 역시나 지수를 한참 앞서가는 분야는 메타 등이 속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속한 테크 분야입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뭐 여기 지금 10.3% 메타가 속해 있는 쪽은 그리고 반도체들이 섞여 있는 쪽은 7.9% 이런 식으로 지수 상승률을 압도를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안 좋은 분야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테슬라가 들어있는 재량 소비재,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야 되는 그런 소비재들을 저희가 재량 소비재라고 하고요. 재량 소비재는 뭐 사실 거의 변동이 없죠. 지수보다는 퍼포먼스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분야는 뭐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는 지수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은 보시는 섹터별 상승률처럼 항상 주도주하고 비주도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상승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AI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AI로 인한 실적이 딱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실적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해서 관련돼서 AI 좀 하지 않나 라는 기업들이 다 같이 오르다가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테슬라가 탈락이 되더니 테슬라가 그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지 않는 한 테슬라가 지금 폭발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쫓아가면서 실적을 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를 높이든지 아니면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하드웨어 업체는. 그리고 그 테슬라가 탈락이 되더니 실적이 나오고부터 이제 메타, MS, 엔비디아 이런 14년도를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기업들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주도주로만 돈이 쏠리게 되면 나머지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비슷한 걸로 해서 제 예전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주황색 선이 코스피고요. 밑에 있는 차트가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연도를 보면은 2008년부터 해서 2013년 이때가 언제냐면 한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치킨 게임을 할 때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D램 제조업체가 좁혀지기 전에 하이닉스하고 코스피의 차트인데 코스피도 뭐 그렇게 큰 상승을 거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6.78%의 상승이 있었는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93%, 뭐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상황이었죠. 상대 격차가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였죠. 저희 첫째가 2012년생인데 첫째가 태어날 때 저는 당시에도 메모리 분야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시에도 AWS가 나와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가 되고 모든 자원들이 클라우드 시장으로 모인다. 정보들은 다 클라우드 시장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건 당시에도 너무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메모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하이닉스를 첫째 증여를 통해서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그때 살 때
2만원 정도에 샀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싼 가격인데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막 내려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이쯤 샀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막 떨어지고 했었죠. 마이너스 한 30%, 마이너스 한 40% 막 이렇게까지도 가니까 당시에 굉장히 저희 와이프에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잊고 지냈죠. 그렇게 좀 잊고 지내다 보니 지금 치킨 게임이 끝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2013년도에 이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하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 번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 탈환 나스닥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처럼 다시 134,900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2만원에 샀으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뭐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400 몇십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2만원에 사서 13만원이니까 6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은 한때는 시장에 굉장히 뒤처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 시점까지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가 있냐인데 지금 비슷하게 해서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테슬라를 보면은 나스닥이 2015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당시에 빅테크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잘 갔죠. 근데 테슬라는 조금 가는가 싶더니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꾸라지게 됩니다. 나스닥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속 성장을 70%나 무려 했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테슬라는 뭐 마이너스 18.62%니까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가고 뭐 격차가 거의 마이너스 100% 가까이 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때 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억울했겠습니까? 지수 대비 조금만 뒤쳐져도 힘들었는데 정말 저 때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때 당시에서는 투자는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 때는 테슬라가 과연 몇백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출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기업이 없었는데 라는 의심이 있을 때였고 당시에는 또 심지어 지금처럼 돈을 쌓아놓고 지금 장사하는 현금 흐름이 좋을 때도 아니었고요. 이때 시점이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테슬라가 망한다라는 소문이 돌 때였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였고요. 이런 상황을 거쳐서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과거를 복기를 하는 거는 참 쉽죠. 2019년도에 당시에 이제 19년도 말에 FCF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성장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한번 엄청 솟구쳐 올랐다가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같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때가 일생일대의 기회였는데 당시에는 저도 요때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로나가 해결 국면에 들어서면서 로켓처럼 솟구쳐 올랐고 1577%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아까 봤던 시점부터 하면 나스닥이 그 200% 이렇게 지금 오르는 동안에 최고점까지는 지금 1577%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였죠. 당시에 저는 전기차 시대가 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LG화학 배터리 만드는 회사를 이때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최대의 수혜주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얘기를 하셨었고요. 하지만 그때도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건 과연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었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란 점은 투자가 끊기게 되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 전환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날이 플러스 20%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LG화학을 처분을 하고 당시에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나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로 전기차 수혜를 받는 첫 번째 기업이 맞았고요. 그 종목을 그러면 전날 팔고 테슬라로 옮겨갔어야 되는데 LG화학은 그날 조금 떨어졌고 마이너스 0.8% 정도. 근데 테슬라는 플러스 20%가 올랐다. 그러면 내가 LG화학을 팔고 테슬라로 하루 만에 바로 전환이 되냐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뉴스로 급등을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또 잘 쫓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분들보다는 다른 잘 나갈 것 같은 종목이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급등하는 시점에 그걸 팔고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고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은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유동성이 넘치는 구간에 퍼가 아주 비쌀 때 들어와서 테슬라로 치면은 이럴 때가 퍼가 말도 안 되는 퍼였죠. 퍼가 막 200, 300 막 이럴 때 비쌀 때 들어와서 잠시 주가 상승을 같이 누리다가 그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너무 퍼가 높다 보면 빠질 때는 또 되게 빠르게 빠지죠. 순식간에 빠지고, 이렇게 빠질 때 손절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들은 그대로 주식에 물리게 되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들어서게 되면은 누구는 잊고 지내시고요, 누구는 시세를 보면서 매일 괴로워하십니다. 각양각색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올랐던 주가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본전이 왔다, 내가 샀던 시점이 왔다, 그렇게 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다시는 주식 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요 본전 지나가는 시점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 팔아버리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근데 보통 이렇게 또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죠. 그렇게 주가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나면 마음이 또 너무 아프죠. 그러다가 주식창을 끄고 한동안 안 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보고 있다가, 근데 주가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까지만 오르다가 마치면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막 뽐뿌를 넣습니다. 넌 주식 아니냐, 너 지난번에 그 종목 샀다며, 지금 그 종목 엄청 올랐는데 부자 된 거 아니냐, 주변에 뽐뿌를 넣고 나면 그것도 또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믿었던 종목이 맞아 라면서 이제 이 시점에 다시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괴로움을 반복을 하죠. 이렇게 대형주에서도 이런 걸 한번 당하고 나면은 이제 나는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한 방에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잡주, 테마주, 선물 옵션, 이렇게 고래버리지나 아니면 근거가 없는 종목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계좌가 접힙니다. 계좌가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죠. 항상 시장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할 때 매수 시점을 잡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은 다 프로페셔널들이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투자에 녹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투자를 정말 오래 하면 할수록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투였고요.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